안녕하십니까, 팟캐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 공부의 현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불평과 잡담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좀 슬픈 현실에 도달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왜 꺼내게 됐냐면, 얼마 전에 어떤 우리 학교 모임에서 70년대 학번 선배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그 선배님이 이제 수학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학 공부라는 것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해야지 수학 공부가 되지,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 이게 수학 공부 현실이 좀 다릅니다. 수학을 어느 시기에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도에 따라서 또 그 수학 공부 현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학 공부를 하려면 실질적으로는 일단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선배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선배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재밌는데, 이 선배님이 70년대 학번입니다. 70년대. 이 70년대란 어떤 시대냐? 본고사를 봐가지고 입학을 하던 시대죠. 그래서 본고사 때는 인문계나 자연계나 상관없이 수학 시험을 쳐야 됐는데, 그때 본고사 수학 문제가 4문제가 나왔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문제를 풀면 합격이 확실하던 시대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오던 시대였죠. 그리고 이때 입학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 선배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인문계에 입학하신 분이에요. 인문계. 근데 어쨌든 어려운 본고사 수학 문제를 잘 맞춰서 입학을 하셨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사회에서 성공하셔가지고 돈에 있어서나 사업에 있어서는 남부럽지 않게 사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드러내시죠. 그렇다고 이 선배님이 뭐 대단히 모든 것이 잘났다고 후배들한테 항상 자랑만 하는 그런 분은 아니시고, 굉장히 좀 서민적인 분이세요. 어쨌든 이런 선배님하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당신이 수학 공부도 역시 해봤고 성적도 꽤 받았고, 근데 그 성적을 어떻게 받았다? 혼자서 공부를 해가지고 독학으로 이해를 중심으로 수학 공부를 해서 성적을 받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신이 직접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수학 공부를 시킨다고 하면 이 영상을 좀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장기적으로 이공계에서 수학을 꾸준히 공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수학 공부 현실을 좀 이해를 하시고 현실적인 수학 공부 방법을 찾은 다음에 제 채널, 여기 팟캐비 채널을 통해서 필요한 이해를 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수학 공부 현실을 눈에 보이도록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그렸습니다. 이 방향으로 시간 순이고, 시간의 흐름이 여기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난이도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빼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학교까지의 수학 난이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수학 난이도가 요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나타나죠. 요게 팍 뜁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대목에서 엄청 힘들었어요. 중학교 때 공부하던 방식으로 계속 수학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도 성적이 안 나오면 점진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4월달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서 40점으로 팍 꼬꾸라진 거죠. 자, 여기에서 그나마 좀 난이도가 적응 가능한 대목이 어디냐 하면은 집합, 명제 이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가능하죠. 중학교 때 방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이 정도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즉 인수분해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하다가 못 따라갑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난이도는 또 약과예요. 대학교 들어가면 난이도가 어나더 레벨로 올라가죠. 여기에서 이 연결되는 지점은 좀 애매한데 사람들마다 좀 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연결 지점이 없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 좀 없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집합론 정도? 요거는 조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집합론 진도 중에서 한 반 정도? 뭐 대각선 논법 나오고 뭐 여기까지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해석학, 실해석학 여기서도 앞부분 정도는 따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하여튼 난이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 난이도 차이를 말로 표현하면 이래요. 중학교 때까지의 수준은요, 문제를 생각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냥 책 보고 공부하면서 중학교 수학 문제를 딱 펼쳤을 때 안 배운 상태에서 그냥 한번 풀어보자 해가지고 풀면 10개 중에 5개 이상은 혼자서 풀어요. 그러다가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선생님 설명이나 책에서의 풀이 방법을 한번 보면 풀리죠. 한번 풀이 방법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엔 즉시 풀 수 있습니다. 아, 이걸 미처 생각 못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풀 수 있는 거죠. 이게 중학교 때까지의 수학 난이도입니다. 근데 고등학교로 들어가면 이게 안 돼요. 어떠냐면 문제만 보고 혼자서 머리를 싸매가지고 열심히 푸는데 절대로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 이상은 아무리 풀어도 안 되고 풀이 방법을 봐야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는 풀이 방법을 한번 보면 딱 듣고 다시 풀었을 때 풀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문제를 보고 안 풀려서 풀이 방법을 한번 보지 않습니까? 풀이 방법을 방금 보고 책 덮은 다음에 다시 풀면 안 풀립니다. 그래서 풀이 방법을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수학의 문제를 실제로 풀 수가 있습니다. 뭐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굉장히 똑똑해서 수학 잘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극소수라고 보고 대다수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등학교 수학은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 힘으로 혼자서 머리만 믿고 풀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를 보면 이 풀이 방법으로 도대체 무슨 계산을 하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다 이렇게 되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경우에 저 점을 지나야 되고 그러면 저 점의 좌표가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이 되면 0이 나와야 될 테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1차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원의 방정식은 2차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방정식을 딱 보면 이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인지 타원의 방정식인지 혹은 포물선의 방정식인지 한번 배우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왜 이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 되는지 왜 저 방정식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는지 좀 공부하고 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정 안 되면 X와 Y의 숫자들을 넣어가지고 점 좀 찍어보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수학은 혼자서 자력으로 풀 수는 없으나 풀이 방법을 외워서 풀면 내가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수준이죠. 대학교로 들어가면 다시 난이도가 극단적으로 치솟는데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오직 암기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외워서 문제를 푸는데 많이 외워서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능수능란하게 풉니다. 게다가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요. 그래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무슨 계산을 하는지 이 계산이 왜 저런 데 적용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1학년 때 미분적분을 딱 듣는데 제일 먼저 입실련 델타 정의, 극한의 입실련 델타 정의가 나오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극한의 의미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책에도 설명이 없고 선생님도 설명을 안 해주세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이해를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2개의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짧은 거 하나, 자세한 거 하나. 그때 이해를 한다는 것은 아, 이게 이런 뜻이 되겠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 조금 애매한 것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요 정도 되겠어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서 뭐 사인각과 사인각을 더한 값은 이것들이 이렇게 된다. 요거는 척 보면 무슨 뜻인지 잘 안 보입니다. 아, 무엇을 계산하려고 하는지, 왜 저런 공식을 만들었으며 저 공식이 어디쯤에서 쓸모 있을지 이거는 보이죠.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를 더하면 이것을 더한 값과 이것을 뺀 값에 각각 사인과 코사인을 해가지고 2분의 1씩 해가지고 곱하기를 한다. 이러면 이 값이 나오겠나? 전혀 감이 안 오죠.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다. 요 정도 되면 조금 감이 오는 정도 되겠습니다. 중학교 수준. 근데 요거는 감이 잘 안 와요.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가 되죠. 아, 이 삼각비의 값을 요런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하겠다.
뭐 쓸모는 있겠군 요런 거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공식을 찾아냈는지 과정을 잘 살펴보면 내가 내 머리로 이것을 찾아내지는 못하겠으나 요 한번 봤으니까 요걸 따라서 하면 나도 한번 요 공식을 잘 찾아낼 수 있겠어. 이까지 됩니다. 그런데 2단계는 다르죠. 예를 들면 이 공식, 유명한 오일러의 그 공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수학자들도 그냥 이 공식이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칭찬은 많이 늘어놓고 이 공식이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역이 되었는지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c제곱이다. 요것이 원의 방정식이다. 라는 식으로 느낌이 오는 것처럼 이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왜 e에다가 마이너스 파이 i, 그것도 복소수잖아요. 복소수가 지수로 올라가면 이게 0이 나오나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느낌이 오냐고요. 저는 내 머리에서는 절대로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니까 책을 찾아보니까 이 공식만 설명하는 책 한 권짜리가 있더라고요. 이걸 다 읽어봤는데도 이 공식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설명을 안 해놨더라고요. 어떤 거다? 이런 방식으로. 즉 뭐냐면 이게 e가 이런 숫자고 파이는 이런 숫자고 i는 이런 뜻이니까 공간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은 파이가 빠지면 이런 값이 되고 파이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곡선이 변해서 I1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주면서 설명하는 거 이거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제가 이렇게 저렇게 좀 이해를 해서 이해가 잘 되면 그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유명한 거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이 있죠. 이 공식을 사용해서 미분방정식을 훨씬 단순한 구조의 다항식의 형태로 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복잡한 고개 미분방정식을 훨씬 쉽게 풀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제 머리로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 라플라스 변환을 만드는 이 식이 어떻게 성립을 하는지, 그래서 왜 고개 미분방정식이 단순한 다항식으로 변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왜 수학의 특징상 그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틀림없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경우는 결코 틀리지 않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되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뭐 세계적으로 이것을 이해해서 설명하는 수학자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라플라스 변환을 배울 때 저처럼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많은 경우 이해 자체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외국 작가들이 쓴 수학책, 그래서 번역된 것들을 보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대를 다니면서 이런 라플라스 변환이나 이제 벡터 해석에서의 로트 뭐 이런 개념들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썼는데 쭉 한 10년 이상 자기 직업 현장에서 쓰는 거죠. 그런데도 어떠냐면 그 개념이 왜 성립이 되며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 것인지 좀 이해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 그런 내용들을 책에 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이해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본질적으로 어떠냐면 잘 알고 나면 굉장히 당연한 수준의 논리적으로 명확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뭐 모든 수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나면 당연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당연하게 느끼는데 시간이 많이 들겠지만 그것이 부족하면 그럼직하게 그렇게는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설명, 이런 이해가 왜 안 되냐?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한번 보면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 못하는 겁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 이해가 되니까 쉽게 이해가 되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 자기 수준에 맞는 설명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 간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하나씩 잘 이해해가지고 저처럼 이해 못하던 수준의 입장을 동시에 이해하면서
그런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개발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저희 과제이고 이 채널에서 꾸준히 해나갈 동영상 작업의 목표입니다. 이런 점들 이해를 하시고 다시 이런 부분에 오면 이해도 안 되는 오직 암기만이 해결 가능한 수준이지만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한국 수학 교육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첨단 과학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 수학적 지식은 점점 더 많이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점들을 같이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저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의 난이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